자, 빈출 164페이지에 1번 보시면 시가의 허위 고지는 사기에 해당한다. 그래요? 여기 위법하지 않다 그랬죠? 그럼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나 고발은 언제나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래요? 네?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합법인 건 아니에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법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시 교과서 보시면 75페이지 한번 보셔요. 75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있죠. 자, 1항 보시면 A가 표의자고 B가 사기자 내지는 강박자예요. 그래서 B가 1번 사기 강박을 A에게 했죠. 그래서 2번 헐값에 A가 B에게 팔았죠. 그럼 3번 표의자 기망당한 사람이 취소권 행사한다 그거잖아요. 여기 110조 1항 상황이라면 110조 제2항으로 가보시면 오른쪽 그림이에요. C가 사기나 강박행위를 A에게 해요. 그래서 A가 B와 거래를 하는 거죠. 그죠? 요건 구조가 다르죠? 자, 이제 다시 칠판 보시고 110조 1항 상대방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고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10조 2항입니다. 110조 2항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에요.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 자, 을이 A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채권자고 A는 채무자죠. 그래서 A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는데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담보를 제공해라 그랬더니 A는 담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인이라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보증인을 세우는데 그냥 보증인이 보증서 주겠다고 대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끼 들고 보증서라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뭐를 했죠? 강박행위를 했죠. 강박행위자가 지금 A가 강박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해됩니까? 110조 1항은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이 직접 사기나 강박을 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면 그 의사표시 취소하는 것이고 2항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 그 얘기죠. 이런 경우에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누가 취소를 하죠?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그죠? 그러면 갑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니까 갑이 보증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이 그림상. 갑하고 을이 계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자기 때문에 얘를 제3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 자, 상대방에 의한 사기나 강박일 때는 기망당한 사람, 강박당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이때는 아무 때나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즉 을이죠. 제가 취소권자고 상대방. 왜냐하면 제가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니까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고 그 자의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RR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RR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법률용어로 바꿔주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이거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증계약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사기나 강박에 의했다는 사실을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보증계약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인데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보증계약을. 보증인하고. 그러면 취소당해도 싼 거죠. 근데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었어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사기 강박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런 경우라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주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경우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 보증인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간의 이해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언제나 취소. 근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이때는 상대방, 보증인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75페이지 그림. C가 A에게 사기나 강박 행위를 했고 따라서 A가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니까 취소권자죠. 2번, 그래서 A가 B에게 헐값에 매도를 했다면 3번, A는 B에게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B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요. 선의가 착할 선자를 쓰지만 착할 선자를 쓰고 악의에서 악자가 나쁠 악자를 쓰지만 한자는 그렇지만 뜻은 뭐라 그랬죠? 모른다, 안다의 개념이지 선악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거 나쁜 거로 생각하면 좋은 거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나쁜 거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악의 또는 과실이면 나쁜 거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고 싶잖아요. 느낌이. 좋다 나쁘다로 가면.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의 무과실일 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선의 무과실일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있다 없다를 바꿔치면 틀리기 아주 좋으니까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4페이지에 밑에서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따라서 채무자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요 문장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근데 안 그려지죠? 글만 보고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속칭 저자직강이라는 게 이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썼잖아요. 이 그림을 그렸고 그걸 이렇게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난 몰라.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네. 하여튼 자, 그래서 110조 1항과 110조 2항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110조 1항에 따르면 언제나 취소. 2항에 따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타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사기와 불법행위는 봐봐요. 선택적 경합. 또 사기와 담보책임도 선택적 경합인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되니까. 사기와 착오 두 개는 공부했죠? 얘는 선택적 경합. 아, 그러니까 사기 들어가면 전부 선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다만 사기와 서명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요때는 착오만 적용되고 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76페이지에 타 제도와의 관계에서 반가로 1번 착오와 사기의 경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둘째 줄 끝에 어느 법률 요건을 주장하든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만 2번 주의할 것은 다른 일반적인 착오와는 달리 기망에 의해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했다. 이른바 이것을 서명의 착오 내지는 기명 날인의 착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착오만 적용될 뿐 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명의 착오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착오만 적용되지 사기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오른쪽 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 단원을 전체 놓고 비교했습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죠? 보시면 비진의 통정 착오는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사기 강박은 강행 규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기 강박은 범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강행 규정이라고 해야 되지. 임의 규정이라고 해석을 했다가는 조폭들이 신났죠. 항상 계약할 때 사기나 강박이 있어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하나 딱 넣으면, 문구를 넣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사기 강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기 강박은 성격상 강행 규정이다.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단원입니다. 대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구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78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그림 나와 있죠. 그걸 참고하고 칠판 보셔요. 자, 갑이 표의자입니다. 의사를 표시해요. 을에게. 그럼 을이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 의사표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표백. 겉으로 말한다라는 뜻의 표백이에요. 겉표자 말할 백자 표백. 그 다음에 발신, 도달, 요지. 요 네 단계로 의사표시가 작성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해봐요. 편지를 작성했다. 그걸 표백이라고 해요. 편지 작성. 근데 칠판 보셔요. 뭐 자꾸 써요. 책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발신 그래요. 발신. 속된 말로 발송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우편함에 투입이 됐다. 우리 집 우편함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도달. 근데 이거는 속칭 배달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택배 배달. 택배 발송 배달. 근데 발송 배달이라고 안 하고 발신 도달이라고 해요. 소송으로 법원에다가 소장을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장을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그 소장을 복사해요. 소장 2번이라고 그래요. 복사본을. 소장 2번을 소송을 통해서 상대 측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소송으로 전달해주는 것을 송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달. 소송으로 도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송달. 민법에서는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얘는 실체법이니까 얘는 그냥 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달. 배달한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도달된 다음에 을이 읽어요.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요지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지. 완료했다. 아는 상태가 완료됐다. 요지.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주주의 네 가지가 있는데 표백 시점에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용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즉 표백 시점이다 그러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표의자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지나치게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 도달했는데 안 읽으면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표의자 보호냐 상대방 보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표의자 보호고 의사주의 쪽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표의자 상대방 보호고 이게 이제 표시주의 쪽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법률적인 해석에서 봤지만 우리 민법은 판례가 절충적 표시주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신주의는 예외적으로 두 개예요. 무권대리에서 나오고요.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발신주의인데 그건 해당 부분 가서 보시면 되고 원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그럼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도달돼야. 예컨대 여러분이 월세 받는 임대인 입장이에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안 내요. 그럼 얘 내쫓아야 되겠죠. 내쫓으려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임차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해요. 지금 차임을 연체했단 말이에요. 2기 이상 차임 연체했다면 해지 사유가 돼요. 그럼 임대인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해야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어야만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가 소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도 가능하고.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예?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돈을 안 갚으면 법적으로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채권이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네? 그럼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소장 썼어요. 그 소장을 넣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도달이. 폐문부재 이렇게 나와요. 폐문부재. 걔가 그 집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예? 설령 살더라도 얘가 언제 들어와서 그 편지를 받느냐 그거예요. 소장을. 사람이 있어야 띵동띵동 하면 줄 거 아니에요. 문은 안 여는데 뭐 문을. 그럼 소송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뭔가를 소송을 시작하려고 해도 또는 의사표시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가 도달이 안 된다. 그럼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달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럼 도달의 개념을 뭘로 보냐면 객관적인 요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우리 민법은 도달이라고 해요.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이걸 도달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객관적 요지 가능성.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주의는 원칙적으로 뭐다?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 말은 표시주의, 상대방 보호 쪽에 치우친 의사결정이다. 그럼 객관적 요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고의로 수령을 거절해요. 그러면 이건 그것도 도달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얘가 고의로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표의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어렵죠. 입증이. 고의로 안 받는 놈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정말 애먹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두드려서 이렇게 편지를 줘요. 되겠어요? 나오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해도 안 돼요. 도달이 아니에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관이 직접 가가지고 우체부가 가는 게 아니고 집행관이 직접 들고 가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특별송달이라고 해요. 특별송달을 따로 신청하면 집행관이 직접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달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집행관도 직장인이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자기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근무 시간은 다른 사람도 다 근무 시간이잖아요. 낮에. 그럼 야간에 가라, 야간. 그래서 야간 송달이 있어요. 야간 송달. 아니면 이거 바빠가지고 집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휴일에 가라. 휴일 송달. 별별 송달이 다 있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두 번째는 동거 가족에게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도달인가요? 그래도 도달이에요? 가족한테 전달해도 도달인 거예요. 얘는 본인은 몰라요. 편지가 왔는지도. 근데 가족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도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완전히 읽어야만 도달되는 게 아니라 요지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달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편 배달로 했어요. 일반 우편으로 배달했다면 언제나 도달로 볼 수는 없다. 왜? 반송되는 경우도 있고 우편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면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어요. 되돌아오지 않았다면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은. 그래서 의사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는 우편법에 따라서 도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본인이 의사표시하는데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해도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다만 우편법상의 도달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거는. 그래서 우편법상 도달이 되려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다만 요지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위장 전입자는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이에요. 안 사는 사람이니까 얘한테는 도달로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발신했는데 발신 이후에 표의자가 사정이 변화됐어요. 다시 말하면 편지를 들고 우체통에 넣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넣고 오다가 사망해버린 거예요. 권리 능력이 상실됐죠. 또 사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발신 이후에 사정이 변화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해지하겠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고 오다가 사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어버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법전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사표시의 불착이나 연착이에요. 불착은 도착 안 했다는 거고 연착은 늦게 도착했다는 거죠. 편지가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 자체를 안 했다. 그것은 누구의 불이익이다? 표의자의 불이익이지 상대방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되죠.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불이익이에요. 따라서 항상 입증은 도달 사실에 대한 입증은 불리한 사람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달 사실에 대한 입증은 누가 지는 거예요? 표의자가 진다. 도달에 대한 입증은.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겠느냐? 자, 해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가 이미 가는 중이에요.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가는 중이에요. 근데 해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해지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라는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하겠다는 이 해지한 거를 내가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두 개가 간 거죠. 첫 번째 해지 의사표시가 갔고 두 번째 철회 의사표시가 또 갔단 말이에요. 최소한 가치는 도달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해지가 먼저 도달했다. 그러면 이미 해지가 된 거니까 그 시점에 철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 의사표시와 동시에는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철회를 하겠다 하면 전에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 한다면 얘하고 동시에는 도달해줘야 된다. 해지가 먼저 도달했다. 그럼 해지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돼요? 표정들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의사표시를 하면 언제나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수령 무능력자냐면 제한 능력자예요. 누구죠? 미성년자 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해도 도달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측에서 스스로 도달되었다라고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됩니다. 예를 들어 얘가 12세인데 하버드 법대 수석했어요.
네?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12세. 얘는 법률적인 의미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갑이 얘한테 도달 주장은 못하지만 무능력자 측에서 스스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갑이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 주장은 못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법정 대리인에게 알려야 돼요. 얘들이 상대방일지라도 법정 대리인에게 알려주면 얘가 안 때로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 안 때. 이해되셔요? 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식구를 다 버리고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연락처도 몰라요.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옆집 남자하고 또 눈이 맞았네. 그래서 옆집 남자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혼인해서. 근데 지금 혼인이 안 되죠. 왜? 집 나간 남편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호적이. 그죠? 근데 옆에 집하고 혼인은 해야 되겠고. 그럼 이 인간한테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요. 소재를 알 수가 없어요. 권하예요. 그리고 그러면 틀려요. 상대방을 모르고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이러면 틀려요. 또는이에요. 또는. 이게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도달을 못 시키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공시라는 게 뭐라 그랬죠? 공시가? 예? 여러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뜻이죠. 어디다 공시하냐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몇 주? 2주 동안 게시를 하면 도달된 걸로 간주시켜버려요. 도달된 걸로. 법원 게시장에 2주간 게시하게 되면 그러면 도달된 거니까 상대방은 집 나간 남편은 자기에게 이혼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것도 모르겠네요. 그러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법원 게시판에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는 판사의 명령으로 일간 신문지상에 공고를 때릴 수가 있어요. 주로 그 신문이 서울신문이었어요. 과거에. 서울신문 같은 데 보면 부통이 쭉 나와요. 공시송달 해가지고. 그런데 그럼 집 나간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이혼 청구 소송이 들어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웃집 남자하고 눈이 맞은 아내는 원고가 되는 거고, 그죠? 집 나간 남편은 피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피고가 자기한테 소송이 걸린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피고석에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잖아요. 그걸 무슨 재판이라 그래요? 궐석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궐석. 자리가 비었다. 피고 없이 일방적인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잘 해줘요, 안 해줘요, 법원에서?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안 해준다. 까다롭다, 요건이. 주민등록도 말소시켜야 되고 별별 요건이 다 있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예. 그걸 뭐라 그래요? 공시송달 그래요. 왜 이가 들어가요? 왜? 공시송달. 왜 이가 들어가요? 이거 뭐예요? 예? 공시송달. 공시송달. 2주간 게시하라는 거예요. 공시송달. 됐죠? 자, 165페이지 빈출, 165페이지. 1번,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틀렸죠? 왜요? 발신 이후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2번 보시죠.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요? 네? 보통 우편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 도달로 볼 수 있다?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자, 3번.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도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여기 봐봐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 그랬잖아요. 과실 없이가 들어가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법률행위 대리하고 무효 취소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